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돌고 돌아서 결국 국민의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개혁 정당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느낍니다. 관련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검사 내전의 김웅 전 검사였습니다. 사기 카르텔 어떻게 잡고 싶은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 직접 만나봅니다. 한 분이라도 저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툴 일이 아닙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3대가 망한다는 말 사라지게 하겠다.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해야겠다라고 했는데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의 아버지 최재형 선생의 후손이 타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3부에서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인물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이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임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요. 야당에서도 비판한 겁니다. 4부 총선 빅데이터에서 포털 속 여론 분석해보겠습니다. 2월 14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인재영입 1호 인사인 김웅 전 부장검사. 내가 가장 잘하는 건 사기꾼 때려잡는 일인데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 정치 입문하면서 했던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사 내전의 저자로도 유명한 김웅 새로운 보수당 법치바로서기 특별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보수당 영입되고 이제 한 열흘쯤 지났습니까? 정치권에. 예. 한 1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검사 생활 할 때랑 밖에 나와서 정치인 생활 할 때 되게 많이 다릅니까? 아, 예, 완전 다르죠.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고요. 예.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또 새로운 보수당, 보수정당이 이제 두 개 뭐 있었는데 예. 새로운 보수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일단 보수가 과거에 보수의 가치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일단 국정농단 사건입니까, 그거는 그럼? 그렇죠. 그런 예. 것들까지 포함해서 예. 그 전에 뭐 헌법적 가치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는 정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보수당을 택했고 또 소수지만 제 개인의 목소리가 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하고 그쪽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당을 창설을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주장을 했었던 헌집을 무너뜨리고 새집을 짓자라는 그리고 개혁보수로 나가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원내로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될 텐데
뭐 지역구라든가 뭐 비례라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시간이 2달도 안 남았는데.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또 당이 새로운 당으로 창당하는 과정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별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합당한 후에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비례를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혹시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만일 그런 일이 추진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면 민주당만 빼고라는 게 일종의 지금 사회 현상으로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을 택한 이유는 지금 정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그 정책 방향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연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크게 보면 반 문재인 반 민주당 연합전선을 한다면은 미래한국당도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죠. 결정된 것은 아닌데. 아닙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미래한국당이 뭐 위성 정당이다, 뭐 페이퍼 정당이다, 꼼수 정당이다 이런 지적도 불가피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면 이건 뚝을 무너뜨려서 지금 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건데 뚝을 무너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물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 그 당시에 이 선거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뭐 강제 사보임이 있었고요. 또 세습 공천 의혹이 있는 그 국회의장께서 병상에서 그걸 재가를 했었습니다. 국회법상 보장됐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무슨 살라미 전술이니 깍두기 전술이니 이런 뭐 국회가 음식물에 비유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 지금 뭐 당시에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면 당연히 우리는 야당에서 그런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예고를 했고 그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그걸 강행하고 나서 그 약속대로 그 장을 만든 걸 가지고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은 약간 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죠. 절차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사 시절에 그 이프로스에 글 쓰셔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사표 쓰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고 또 무엇 때문에 그런 글을 쓰셨는지. 사표 쓰면서. 사표 쓰면서 그걸 쓰게 됐는데 뭐 당시에 저는 이제 수사권 조정안이 사실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권력기관을 분산시키거나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되게 불리하고 서민들에게도 불리한 그런 방향으로 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검찰에는 제가 오래 있었고 후배들이 봤을 때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는 안타까워했던 것 같고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화제가 됐다는 것은 제 생각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제가 됐다는 건 제가 보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검찰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과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수사권 조정 자체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토론회를 나가든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100명씩 죽는 이 구조가 유지돼야 되느냐, 바꿔야 된다. 라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방향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치안이 있고 수사가 있습니다. 예. 그 치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고 수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를 다시 캐내는 겁니다. 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에 사기를 당했어요라고 하는 고소 같은 걸 말하겠죠. 예. 그러니까 치안은 당연히 가장 좀 유용한 방법으로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불편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제가 이루어져야 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문제되는 건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 수사는 통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지 말자. 이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의 큰 틀엔 찬성하고 검찰이 너무 비대한 권력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이 부분도 찬성하십니까 혹시? 비대한 권력이 아니고 예. 검찰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치중을 했었다는 예. 거죠. 어쨌든 방법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번 수사권 방법이 아니고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표 쓰고 예. 정당에 입당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 사표 쓰는 게 진정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현재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한 이 수사권 조정을 고치는 거 예.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지금 정치권에 뛰어들게 된 것은 그 이후에 권력형 비리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막는 그 검찰 인사가 있었고요. 예. 언론에서는 뭐 인사 학살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사가 있었고 실제 수사가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부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그 기소가 됐던 분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공수처로 가지고 윤석열 수사받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대로 가면은 공수처가 생겨서 윤석열 총장하고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총선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온 거였고요. 진정성이 해체지 않느냐라고 하면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직을 하고 나왔었을 때 정부 여당에 계신 분들은 제 사직한 거에 대해서 검찰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저러는 것이다라고 예. 조롱을 하셨어요. 예. 그때도 이미 벌써 저 진정성 인정을 안 하셨는데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도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예. 국민의 열망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열망? 국민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중단 없는 수사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인사로 가지고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찰이 정답을 일단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한다. 무리한 기소를 했다.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약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근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수사를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혐의를 입증을 하는 것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정치권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아까 쭉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원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일단 저희가 보수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반성은 저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천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관을 침해를 하는 걸 다시는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그 과거에 보수 정부가 했던 건 뭐냐면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기본권을 침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권력기관을 분산을 시키고 분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재발 방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뭐 국정원, 검찰, 경찰, 경찰, 국정원, 뭐 국세청, 국세청 그렇죠. 예. 뭐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화제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방지해야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정보 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서 그게 강요가 되는 그 모든 말단까지 그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을 시켜야겠죠. 예. 최근에 있었던 공소장 비공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공소장 공개가 기본권 침해고 방어권 보장이다. 그럼 이 논리를 그대로 끌고 가면 공개 재판 자체도 기본권 침해고 방어권 침해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조금 늦게 할 권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건 그냥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이 예.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늦게 할 권리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밀실에서 법조 엘리트들끼리 결정을 하는 것보다 저는 국민들의 판단과 이성을 믿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형사소송 제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주인한테 지배인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결과를 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국민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아봐야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는 뭐 인권 이야기를 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이야기하고 예단 이야기도 합니다. 예단을 미리 할 수 있다.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재판장에서는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뭐 공소장이라는 것이 뭐 피의 사실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일방 주장인 것이고 변호인은 다른 얘기 할 테고 그렇죠. 법정에 가서 판사가 결정할 테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소장이 공개되면 우리 언론이 그거를 다 그대로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예단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여론조도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염려한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실제 검찰과 그 형사소송 제도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약간 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검찰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견제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개되지 않고 검찰에서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공소제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공소 그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자꾸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피고인의 방어권은 더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변호인이 만약에 뭐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그럼 예단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좀 가벼운 질문을 하죠. 이 뭐 드라마 검사내전이 뭐 높은 시청률로 종영이 됐는데 이제 이걸 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쓰게 됐습니까 이 책을? 그거는 저기죠. 출판사하고 우연히 그 뭐 작은 에세이를 하나 보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그 출판사 직원분의 한 분이 약간 그런 자기는 B급 정서의 글을 좋아한다 해서 뭐 단행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꽤 많이 팔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릴 줄 알았어요? 예상했습니까? 저는 좀 초판을 3,000부를 찍었는데요. 좀 반대했습니다. 너무 많이 찍는다고. 그 남으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못 봐서 그런데 그 이성균 씨가 했던 역할이 그 김홍 전 검사 역할이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성균 씨에 비해서 뭐 용모나 특히 뭐 목소리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도 조금 다릅니다. 뭐 저는 그보다는 좀 농담이나 뭐 명랑한 편이라서 제가 드라마 봤을 때는 그 조민호 부장이라는 부장하고 수석검사로 김광규 씨가 홍종학이라는 검사 역을 하는데 그 두 분을 좀 섞어 놓은 게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그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합당에 대해서 본인은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웅전 검사는 어떻게 지도부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합당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그 담당자는 아니었고 그 당원된 지 뭐 3, 4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합당보다 새로운 당으로 가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의 각오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뭐 남아있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개혁 보수를 실현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개혁 보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예. 마지막으로 김웅정 검사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반대로 네.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실 네. 테지만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형사사법 전문가이고 거기에 대한 실무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제는 권력기관이 집중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고쳐서 진짜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이상의 그런 과거와 같은 부끄러운 그런 정치는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정 검사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전 5시 21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난방송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 세종 지역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가능한 한 외출을 줄이시고 외출할 때는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등 필터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난방송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랑 함께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보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 지도부 구성 논의가 이루어졌네요. 예,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라고 하죠. 이제 미래통합당을 준비하는 위원회에서 오늘 17일 이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는데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이제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그대로 이제 옮긴 상태에서 예. 4명을 늘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 지도부 구성에 그 시민단체들이 빠져서 예. 시민단체들이 그럼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통준위 최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주최한 이제 장기표 공동위원장 등 준비위원 6명이 신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원 사퇴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통준위가 뭐 지분을 요구했다. 예. 그 통준위는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제였죠. 어제나 그제 이제 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력 싸움을 하고 있다. 지분 요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오늘 시민사회단체 쪽 참여 인사들이 이제 모두 빠지기도 예. 하면서 사실 조금 균열이 좀 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예. 이거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것을 조금 희석시켜주는 게 시민단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도 보수를 다 아우르는 예. 이제 명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이 빠져버리면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그러면은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좀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그대로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예. 인적 구성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극복해야 될 과제죠. 이제 이 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좀 본 게임이 시작될 예. 것 같습니다. 뭐 공천 과정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예. 완전한 통합인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통합을 확정했네요. 예, 이제 호남계 정당이죠. 이제 지난주에 좀 이 세 정당이 오히려 보수 통합신당보다는 빠르게 좀 통합을 결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늦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는 17일 미래통합당이 결성되는 날과 같은 날인 17일 합당하기로 최종 결정했고요. 새로운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선관위에서도 불허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유사하다고? 아, 이거는 좀 논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서학규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제 통합당 지도부 구성 논의가 됐는데 현재 세 개 정당이죠.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각 당 대표 3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이제 공동대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당을 추진하는 쪽에서 그 손학규 대표가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해보죠.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받았네요. 예,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원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선고가 됐는데 2심보다 형량이 2년 낮은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왜 파기환송됐던 거죠? 대법원에서 이제 지난해 8월 징역 20년을 원래 선고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 이제 일부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 된다.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인정하기는 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최서원 씨의 혐의 중에서 극히 일부여서 그렇죠. 예. 오늘 선고가 난다고 할 때부터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딱 2년만 줄어들은 선고가 났습니다. 예. 이거 말고 또 다른 건도 있으니까요. 예,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를 격려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말입니까?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자영업자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왜 자영업자를 좀 당황하게 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오늘 13일 이제 신촌의 명물거리를 찾아서 상인들에게 요새 좀 손님들이 적으니까 편하겠다라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예. 좀 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예. 이 민주당 입장은 농담한 거다. 분위기를 풀려고 이런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식당이 원래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예. 굉장히 손님이 많은 식당이어서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님이 없어서 조금 편하겠다. 예. 근데 뭐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그렇죠. 어쨌든 워딩이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본인은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제 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상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정색을 하면서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 결론적으로 기분이 나빠진 상황이죠. 적절치 못한 발언이 돼버렸죠. 예. 예. 그 정치권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말조심, 또 구설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매번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도 뭐 여야 막론하고 계속 나오네요. 예, 뭐 이거는 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최근에 뭐 황교안 대표 구설수 올랐었고, 예, 그 뭐 사퇴 뭐 이런 발언을 예. 했었죠. 민경우 의원도 또 본인의 SNS에 예. 욕설을 올려서 예. 서로 양당이 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조심해야 될 시즌이 왔습니다. 예, 예. 이게 바로 또 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이름이 결국 다시 국민의당으로 정해졌네요. 예.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국민의당을 당명으로 하기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국민당이 안 되는 이유는 유사정당이, 그러니까 유사 이름을 쓰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예, 헷갈릴까다. 예. 그래서 안 된 거잖아요. 예. 국민의 당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장완진 부위원장이 예. 이제 어떻게 밝혔냐면 선관위에 국민당이 안 될 경우 국민의당은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국민의당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선관위를 방문하기 전에 트위터에다가 그 종편 가요 경연 프로그램에 나온 이제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항의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전에 했던 당명이나 이번에 당 색깔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선관위가 이제 개혁 정당의 탄생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3일 벌어서 하루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희도 10% 이상 매출이 줄었다 일매출이 이런 분도 계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내수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 모임도 다 취소되고 그러다 요즘 보니 식당 가봐도 예, 좀 사람이 한산하더라고요. 예. 극장 가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 경각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공포심에 매일 필요는 없다. 예. 지금 뭐 우리는 아직 사망자도 없고 예, 뭐 퇴원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또 환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또 완치가 돼서 퇴원하신 예.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정부 관리 내에 다 있기 예. 때문에 너무
불안감을 갖고 계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의 협박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네요. 예, 이거 수사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경찰이 이제 오늘 YTN의 단독 보도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3개월이 넘게 수사한 끝에 양현석 전 YG 대표에게 협박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 중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누굴 협박했다는 겁니까? 지난해 이제 한때 시끄럽게 했었는데 YG 소속의 이제 가수 B.I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이제 알린 공익제보자 A 씨가 있는데요. 예. 그분을 양현석 전 대표가 불다로 불러서 그 진술, 증언을 한 것을 철회하라라고 이제 강요하고 협박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협박 혐의가 있다. 양 전 대표는 아니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양현석 전 대표는 경찰 수사 내내 그 혐의에 대해 굉장히 부인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이 당시에 그 공익제보자 A 씨를 양현석 전 대표에게 데려간 이제 김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YG 계열사 관계자인데요. 이분의 진술, 여기서 이제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와 좀 진술이 다른 부분을 좀 포착을 했고, 그래서 양현석 전 대표의 협박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마칩시다. 자, KLM 항공사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기내에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한글로만 적어서 이제 인종차별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네덜란드 항공사거든요. KLM 항공이. 예.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이 기내 화장실문에 한글로 쓰인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안내문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이 승객이 이제 이 네덜란드 국적의 승무원한테 왜 영어 없이 한국어로만 적혀 있느냐라고 항의했더니 당시 항공사 측이 해당 승객에게 잠재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 보균 고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거든요. 승무원도 자기들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근데 뒤늦게 이제 영어 안내문을 붙이긴 했는데 당시에 한글 안내문만 붙어 있는 것이 이제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이제 인종차별한 거 아니냐, 아시안계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었고, 오늘 결국 KLM 항공이 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 씁쓸하네요. 예, 근데 이게 사과도 일단은 이 항공사 측은 인종차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예.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실수한 거다라는 좀 입장입니다. 뭐 항공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 뭐 지시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제 한국 고객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면 했는데요. 예. 이건 인종차별은 우리들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이제 해당 승무원에 대해서는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는 대로 고위 임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혐오를 넘어서서 네. 아시아 전체 인종에 대한 혐오로 발전할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아시아인 학생들은 뭐 당분간 나오지 마라 뭐 이런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글로만 써서 화장실을 붙였다. 당연히 항의할 만한 그런 문제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갑시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다. 이분이.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감염된 것이냐. 이거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누구와 접촉을 했느냐.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 사회 굉장히 혼란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특히 이제 다이몬드 프린세스호. 이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입항을 거절해서 환자가 점점 늘어났거든요. 이거 뭐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곳에는 외국인데 거기서는 또 입항을 받아줘서 너무 잘했다라는 박수가 쏟아진 반면에 일본은 이런 선택을 해서 뭐 WHO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일본의 방역 체계가 무너진 게 아닌가? 일본이 이번에 그 크루즈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좀 오히려 부적절한 거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3,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확진자는 물론 이제 옮기기는 하겠지만 추가 감염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대응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쪽의 통계도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좀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특히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 질병통제관리본부를 직원들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거부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의 통계를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좀 중국 우한 지역 같은 경우는 폐쇄가 됐는데도 오히려 사망자가 좀 여전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중국 방역 체계뿐만 아니라 일본, 옆나라 일본 방역 체계도 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우리나 일본이나 그 중에서 한국은 굉장히 제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 이게 또 외신의 평가이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잘 방어하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기자 언박싱 마치죠. 지금까지 시사전을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2월 14일인데요. 상당수는 오늘을 발렌타인데이로 기념하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거사는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의 물밑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죠. 그 가운데 한 분이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최재형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해볼 이야기는 최재형 선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확히는 그 후손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н лежит в палате интенсивной терапии. Ему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весь необходимый уход. Он лежит в Кировоградской больнице. Врачи оценивают это состояние как критически стабильное. Но прогнозы пока делают не дают, потому что его недавно только привезли. Нужна динамика для каких-либо оценивающих действий. Он критически стабилен. Нет ни улучшений, ни ухудшений на текущий момент. 방금 전해드린 목소리는 최 발렌틴 씨의 아들 포터르 최가 뉴스 정면 승부에 보내온 음성입니다. 요약하면 독일에서 모스크바로 옮겨와 입원 중이다. 의료진은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다. 더 악화되거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재형 선생의 후손 최 발렌틴 독립유공자 후손협회장이 독일에서 사고를 당해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에 눈앞이 깜깜하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최재형 기념사업회 최양목 공동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선생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10여 년 전에 그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시베리아 열차 관광을 갔다가 예. 우연하게도 최재형 선생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예. 이 사업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역사의식 없이 그냥 살던 사람들이 최재형 선생의 말씀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재형 선생 같은 분이 우리들이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나 하는 자책감, 이렇게 몰라도 되는 건가 하는 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분들이 다녀와서 최재형 장학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최재형 장학회는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고려인들의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서 고려인들의 불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그런 그 뜻을 갖고 스타트하게 됐고, 통상 그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는 대부분이 그분의 친인척 후손들에 의해서 예. 이루어지고요. 또는 그 지역 그 고향 분들이 자기 고장에서 태어난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 아시다시피 최재형 선생님은 고향이 이 한경부도 경원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볼 수 없는 지역에 있고요. 또한 그분들의 친인척 중에 이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친인척 관계, 예. 기연, 혈연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히 남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 그 여행 갔다 오신 지가 언제였습니까? 한 8, 9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네. 예.
그 어떤 점이 우리 대표님 마음을 사로잡게 했을까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 조국에 빚을 지고 또 그 조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나의 상품을 팔아주고 알게 모르게 그 많은 신세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최재형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도 소위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철저하시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말하자면 좀 인생을 역사의식과 함께 더 좋은 어떤 그 선순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우리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재형 선생은 뭐 교육 사업도 하셨고 의병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 마지막은 결국은 체포돼서 어떻게 총살당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었는데요. 당시 최재형 선생의 집은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이자 모임 장소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안중근 의사도 최재형 선생 집에 묵으면서 사격 연습을 했고 당시 상황을 최재형 선생의 딸 최올가 씨가 회고록에 남겼는데요. 그 내용을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노보키에프스크에 살 때였다. 안흥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듣기로 누군가를 사살할 준비를 한다고 했다. 우리 집 마당벽에 사람 셋을 그려놓고서 권총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소냐 언니와 함께 마당에서 자주 보았다. 안흥칠이 하얼빈으로 가서 어떤 일본 군인을 죽였다. 그래서 자기도 죽었다고 얘기 들었다. 아이들과 부인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떠날 때 보따리도 많이 주었다. 최올가의 육필회고록 나의 아버지 최재형에서 일부 발췌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흥칠이 안중근 의사고 누군가를 사살할 준비를 한다고 했다 해서 누군가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일 테고 그러니까 최재형 선생 집에서 안 의사가 거사를 준비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따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이고요. 그 근처에 모독의 선생님께서 말리셨답니다. 최재형 선생의 마지막을 좀 말씀해 주시죠. 4월 참변 이야기가 있는데. 최재형 선생이 1919년 그 3.1 독립운동 선언 이후에 꺼져가는 그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시다가 일본군들이 이 1차 너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에 주둔하면서 독립운동가들 색출하고 하는 그런 그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제 4월 참변이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대사건이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있지만 러시아 현지인들도 7천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사륙을 했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독립지사들과 함께 선생님께서 체포돼서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재형 선생 후손 이야기를 해보죠. 최재형 선생이 살해되고 나서 남은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자제분을 두셨습니다. 근데 최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독재자 스탈린으로부터 5명 정도의 자제분을 정말 처형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그 자손들도 상당히 어렵게 살다가 아시는 것처럼 1937년 스탈린에 의한 우리 그 고려인 강제 중앙아시아로 이주 때 이 모두가 침착 실리듯이 다 가고 그 역사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손들끼리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매우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살다 보니까 서로들을 못 챙기고 그렇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오죽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뉴스 정면 승부 담당 PD가 최재형 선생의 손자이자 모스크바 독립유공자 후손 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 발렌틴 선생을 만나고 왔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후손들과 우리 모두는 탄압의 대상이 됐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최재형 선생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2년간 옥살이를 했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태어나 온갖 질병에 다 걸렸습니다. 심장, 폐, 간 말할 것도 없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탄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묻는다면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얘기가 있는데 최재형 선생의 아들이죠. 아들도 옥살이하고 강제 이주당하고. 그렇습니다. 그 손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나서 온갖 질병에 시달렸고 네.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묻는다면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슬픈 역사인데. 자, 최 발렌틴 선생이 지금 얼마나 위독한 상황입니까? 슈로코프 그리고 이제 최표도로 최 그 아들의 전언에 의하면 지금 호흡과 영양 공급이 모두 그 인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들 소견으로는 소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혼수 상태에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병원비도 지금 걱정을 하는데 독일에서 5만 유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회원들이 자비로 성금을 걷어서 1만 유로를 보내줬다면서요? 네네. 오늘 지금 저희 이사장께서 마침 최 발렌틴 선생의 병환을 좀 볼 겸 해서 모스크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회도 국가 예산이나 다른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이제 후원과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매우 궁핍합니다. 특히 금년은 저희가 순국 100주년이 되어서 최재형 선생의 그 순국 사업을 지금 꿈꾸고 있었고 최 발렌틴 선생도 우리 사업회의 이사십니다. 예. 그래서 함께 그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래서 이렇게 돼서 정말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한데 저희들 능력은 한계가 있고 참 매우 저희들도 암담한 실정입니다. 예. 조국 독립의 모든 재산을 바치고 결국에는 목숨을 버렸고 후손들은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어 쫓겨다니고 지금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고 병원비도 모자라고 또 지금 후손들은 만약 최 발렌틴 선생이 돌아가실 경우에 아버지 유해를 고국에 모셔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비용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께서 우리라도 십시일반 조금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저기 사단법인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있는데요. 예.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주십시오. 02-541에 9075번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541-9075.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전화 부탁드리고요.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최 발렌틴 선생이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 발렌틴 선생의 아들은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고국 땅에 모셔오고 싶어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고국으로 나중에 모셔오는 문제가?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최 발렌틴 선생께서는 할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들어서 그 지역의, 독립유공자 자손협의회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최재형 선생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중에 이런 사고 되고 보니까 저희도 이제 경황은 아직 없는데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그 후손들 얘기는 유족들 생각은 한국에 와서 가능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면
고인으로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저희는 좀 여러모로 각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된다는 그게 지금 웃자가 오는 얘기도 아니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도 저도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변호사에 넉넉지 않지만 최재형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독립지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모두가 다 역사의식을 좀 더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최재형 선생님은 훈격이 현적의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기리고 선양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정부나 관계 여로의 어떤 말씀을 드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도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손들 참 그동안 너무너무 지지리도 고생만 하고 살았던 최 발렌틴과 같은 그런 후손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청취자 김원재 님께서 대표님 전화번호 말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계좌번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려주십시오. 계좌번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에요. 예. 551-031652 04-02-112-112입니다.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 551-031652 04-012. 예. 기업은행. 여러분들 네, 최재형 선생 후손 예금주는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예, 아까 5416-9075 연락하시던가 지금 계좌번호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기념사업회 최양묵 공동대표와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최 발렌틴 선생이 건강했을 때 남긴 육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은 단 한 번도 최재형 선생을 잊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소련이 교류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1962년에 서훈을 줬습니다. 결국 조국은 최재형 선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국이 독립운동가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은 그들의 기억과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우선 기록을 해두면 어쩌면 우리의 조국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뒷일을 감당해주지 않을까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우리 연예할까요?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연예계 단연 최고의 소식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 소식일 텐데요. 이 아카데미 사관왕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또 재개봉을 했다고 하고 전 세계에서도 다시 흥행몰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10일 날 그 시상식 당일에 이미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북미를 비롯해서 많은 이탈리아 또 비영어권 영화 오프닝 성적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사관왕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팬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는 26일에는 흑백 버전으로 다시 재개봉이 됩니다. 흑백 버전의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재개봉 열풍에 좀 예. 불을 지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판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네. 예. 조금 러닝타임 길게 해서 네. 그런 욕심도 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기생충이 드라마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감독판이 아마 미국 드라마 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봉준호 감독이 사실 러닝타임만 좀 더 길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하면서 이 시즌으로 이렇게 6개의 에피소드를 묶어서 미국 드라마로 만드는데 제작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아, 봉준호 감독도 직접 네. 하고요. 네. 예. 근데 벌써 뭐 주인공들 이름이 나오고 있던데. 네, 지금 물망에 오르는 배우들이 조금씩 이름이 좀 공개가 되는데요. 틸다 스윈튼을 비롯해서 여러 배우들이 지금 물망에 오른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틸다 스윈튼은 봉준호 감독이랑 작업을 해봤잖아요. 네, 뭐 봉준호 감독의 사단이라고 그 불리기도 하는데요. 설국열차를 비롯해서 옥자까지 또 출연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열렸던 칸 국제영화제에서 기생충이 공식 상영될 때도 옆에서 아주 큰 박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이 귀국하면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다고요? 네, 오는 20일 예정이 돼 있고요. 그에 앞서서 19일 날은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네. 귀국에서도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김 기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보이그룹인데요. 더보이즈의 쇼케이스 다녀왔습니다. 더보이즈. 네. 새롭게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네, 2017년에 데뷔를 했고요. 이제 3년이 됐고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노래를 두고 컴백했습니까? 네, 이번에 데뷔 후에 처음으로 발표하는 정규 음반 리빌이라는 음반이고요. 예. 뭐 드러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타이틀곡은 팝 R&B 장르인데요. 기존에는 좀 소년의 풋풋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컨셉이 늑대예요. 그래서 좀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3년이나 됐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네요. 네,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룹입니다. 예, 그런데 그 티켓 이번에 콘서트를 열 계획인데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매진됐다면서요? 네, 다음 달에 이제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여는데요. 지난 13일에 이제 예매를 시작을 했는데 3분 만에 양일치가 다 매진됐습니다. 한창 인기가 상승 중인 것 같은데 이번 활동 목표와 각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멤버 중에 한 명이 음악 프로그램 MC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일 화제죠. 미스터 트롯. 인기 예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방송에 나왔던 출연자 정동원 씨가 오늘 하루 종일 실검에 올랐습니다. 네, 어제 방송은 이제 또 한 번 그 자체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28% 시청률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동원 군 14살인데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 뒤에 정동원 군이 청춘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근데 저도 보면서 좀 눈물이 났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좀 많이 공감하고 마음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실검에 오르면서 화제에 오르지 않았었나요? 네, 지난번에도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좀 담담하게 노래를 트로트를 아주 맛깔나게 부르는 모습으로 예. 좀 주목을 받았고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의 빈소에서 슬픈데 참는 거야. 할아버지가 내가 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예. 좀 가슴 아파했죠. 예. 근데 정동원 군은 미스터 트롯이 첫 방송이 아니라면서요? 네, 제가 아주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영재발굴단에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왔고 그리고 또 MBC 놀면 뭐하니에서도 유산슬과 같이 또 듀엣 호흡도 맞췄습니다. 아마추어로 할 수 없네요. 네. 준 프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결승전 녹화를 앞두고 있다고요, 미스터 트롯? 네, 오는 17일에 준결승 녹화를 마친 다음에 이제 결승 진출자들이 합숙에 돌입을 합니다. 그 예. 이후에 이제 19일부터 2박 3일간 이제 합숙을 하면서 경연을 펼치는데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요즘에 좀 스포일러 때문에 좀 골치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청객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흘러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예. 그렇죠. 지난 미스트롯에서 송가인 씨가 1등 해서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스터 트롯 1등 누가 될까요? 지금 굉장히 20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워낙 가창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예. 또 여성들과 다르게 좀 퍼포먼스도 좀 뛰어나요. 그래서 1등을 누가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미스트롯에 출연하기도 했었죠. 개그우먼 안소미 씨. 인간극장에 출연했네요. 네, 10일부터 14일까지 방송된 인간극장에서 그 개그우먼의 삶, 또 이외에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을 좀 진솔하게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공감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 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개콘 무대에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다면서요. 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좀 재미있게 그 모습을 풀어내서 그냥 웃으면서 봤는데 그 이면에 정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리고 아이가 안소미 씨가 집을 나가자마자 너무 울기 시작해서 아이를 데려갔던 것이 이제 그 무대 위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다 보여졌는데 그 모습이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드라마 얘기 해보죠. 야구 드라마로 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신드롬을 일으킨 스토브리그. 네. 곧 종영하네요. 오늘 종영입니다. 아, 제가 종영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몰아서 보려고. 저도요. 오늘 종영합니까? 네. 이게 근데 이 스포츠 드라마가 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오랜만이지 않는가. 네, 저도 뭐 손에 꼽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서 마지막 승부 정도. 네, 그래서 워낙 그 인기가 많이 그 성경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가 있었는데 시청률도 최고 시청률을 찍었고 17%가 나왔거든요. 17% 대단하네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다들 재밌다고 한 이유가? 네, 아무래도 배우들이 저는 좀 큰 힘인 것 같은데 캐릭터에 워낙 몰입을 해서 정말 야구 선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연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들 그리고 탄탄한 구성이 아무래도 좀 조화를 이뤄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 룰 이런 거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저 주위에 야구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벌써부터 시즌2 해달라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많으면 시즌제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예. 이 드라마는 그 스포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시즌2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토브리그 처음에 방송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인기를 얻으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매니아 정도의 인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신드롬이죠. 네. 자, 저는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 몰아보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JTBC에서 첫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더 로맨스. 예능 프로그램입니까? 네, 뭐 리얼리티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끝이 이제 그 웹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시도인데요. 청춘 남녀 스타들이 이제 짝을 이뤄서 이제 서로 그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놉시스를 만들어서 대본까지 쓰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다른 짝짓기 프로그램이랑 다른 겁니까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드라마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다른 점이죠. 우리가 흔히 뭐 남사친, 여사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연예인 관계가 아니고 그런 친구 사이에 만나서 이게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겁니까? 네, 뭐 그 김지석 씨, 유인영 씨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14년 동안 이제 친구 사이로 지냈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조금 그 달콤한 분위기가 좀 있어서 아마 그 점도 좀 시청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여기 밖에서 젊은 우리 친구들이 다 웃네요. 저분들은 가능한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럼 나중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걸로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웹드라마도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연애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수다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문에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는 그 50개 키워드 중에서
압도적으로 코로나19에 관련된 키워드가 많았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주춤하면서 네네. 뉴스가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조금 많은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면서 많이 본 뉴스가 뭐 코로나 일변도에서 좀 변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50개 주요 키워드 수집했는데 뭐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는 있긴 하지만 그 명칭이 어쨌든 코비드-19 혹은 코로나19 우리는 그렇게 코로나19, 19 뭐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전 보도에 비해서 이제 조금 코로나 관련된 없었고 이 밖에 이제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 뭐 이런 거 관련된 어휘들이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포털 뉴스 이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뉴스를 이제 5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새로운 확진자 소식도 있었지만 이제 좀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개 부문에서 수상을 한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관심도 끌었고 관련 기사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당의 그 임미리 씨 고발 후폭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나도 고발하라는 그 해시태그로 그 민주당 조치를 비판했었고 그 이제 고발이 이제 취소되기도 했는데 철회되겠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슈가 되었고 네 번째는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 예정이라는 소식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뭐 보수 및 중도까지도 통합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총선 관련 큰 이슈였고요. 그 밖에도 일본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구명 논의 뭐 혹은 또 이것이 뭐 관련돼서 근거 없는 비판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뭐 코로나19 관련된 새로운 이슈나 뭐 임미리 씨 기고문에 대한 민주당 고발에 대한 후속 여론 그리고 미래통합당 출범 등에 대한 그 인터넷 여론들에 대한 반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 우한에 3차 전세기를 보내서 중국 국적인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게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좀 비판적인 관점의 워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차로 이제 전세기를 보내서 우리 교민들 그리고 또 외국 국적인 가족들까지 147명이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또 유증상자가 5명 있어서 좀 우려도 됐었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났고요. 현재 경기도 이천에 국방어학원에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댓글 관련해서 댓글들 살펴보면 아직도 이제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예전에는 좀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안전이 아닌 금전의 문제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서 이제 많이 나타난 어휘들 그중에서 7번째로 이제 의미 있게 나타난 어휘를 보면 바로 그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 국적이 아닌 사람들 데려오는데 왜 세금을 쓰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공감을 댓글 보더라도 이 정책을 좀 칭찬하고 인도주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7,000개가 넘는 공감을 받은 댓글도 뭐 가족도 데려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5,000개 넘는 공감을 받은 댓글 내용도 힘든 상황에 서로 도와야 되고 배우자 자녀는 품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컬럼이라고 하는 이제 지면에서 정치적 비판을 어쨌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경우 이런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이게 이례적이라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정부나 뭐 공공성을 띈 기관이 개인이나 언론사가 표현한 그런 정치적 의사를 문제 삼아서 또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고발하는 경우 대체로 이제 지금처럼 지탄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비판과 관련된 해당 뉴스가 2월 14일자 세계일보 보도가 이제 네이버와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그 해당 보도의 제목을 보면 민주당은 왜 박근혜의 길을 가려고 하나
뜨끔한 후보들, 오만 옹졸, 부적절 우려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이 나왔었고 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이제 민주당 3선 의원인 정성호 의원이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허영일 예비 후보 이런 분들의 그 우려되는 발언들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네이버와 다음은 갈리지 않습니까? 네, 갈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260개 정도였는데 굉장히 그 둘이 다 갈렸습니다. 어휘적으로 많이 나온 게 네이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비판적인 쪽에서는 독재, 공산당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10위 안위로 이제 비중 있게 언급이 되었고 내용들 살펴보더라도 대체로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임미리 교수를 응원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해시태그로 유행하고 있는 뭐 나도 고발하라 이런 글도 많이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다음이 이제 완전히 상반된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1000개 넘게 이제 댓글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어휘가 네이버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민주당이긴 한데 다음으로 언급된 어휘가 바로 기레기입니다. 예. 그리고 11번째로 언급된 단어가 이제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실제로 다음 이용자들이 주로 내용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러한 기사들 그러니까 여당의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기레기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댓글에서도 이거 선거법 위반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진중권 씨를 비롯한 논객들의 비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 뭐 기자에 대한 그런 적대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이기 때문에 독재나 공산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면서 독재나 공산당 단어가 떠올랐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다. 위반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프레임을 전환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언론인 탓이다. 그래서 기레기란 단어가 등장했고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또 임미리 교수의 과거 정치적 활동이 공개됐습니다. 안철수 캠프에 있었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으니까 취하하면서 밝힌 입장문에도 언급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 안철수 캠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스스로 밝힌 것도 보면 1998년 6월 4일에 있었던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적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점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둔 글 아니냐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도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좀 곤욕을 치렀다고 하면 보수진영 쪽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일에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하기로 했죠. 여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보수와 중도를 모두 아우른다고 이제 기치는 표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도 세력이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이 이제 합쳐져서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이라고 이렇게 했고, 115석이나 되는 이제 거대 야당이 이제 탄생을 이제 17일 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로써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의 그런 통합신당 관련된 보도를 각 포털로 나누어서 이번에도 네이버와 다음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네이버 댓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휘적으로 정권 심판 같은 이런 단어들, 어휘들이 비중 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내용을 보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편인데 여당을 비판하면서 그런 오히려 이제 미래통합당에 기대하는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좀 색깔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비판의 근거가 대부분 색깔론입니다. 그래서 좌파나 빨갱이와의 대결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또 상반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휘 비중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온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가 새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드물게 이제 원래 대부분 명사가 많이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도로라고 하는 부사가 6번째로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로 새누리당
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댓글 보면 4,500개 정도의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이 도로 새누리당이었고 그리고 합당 역시 어떤 정치적 승부를 보기보다는 일종의 쇼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음 포털에서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야권 통합을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좌파나 빨갱이와의 대결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해서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반면에 다음 같은 경우에서는 합쳐봐야 도로 새누리당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니냐. 뭐가 달라진 거냐. 실제로 인적 구성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보는 폄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이 극명하게 다른데 뭐 이런 건 확진 편향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쪽 사람들한테 가서 글을 쓰자라든가 혹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에 와서 댓글을 쓰면 소위 말해서 또 집중 공격을 당하니까 편한 데 가서 쓰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선거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이 상반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그런 집단적으로 따로 이제 그룹핑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음이나 네이버를 보면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비슷하니까 성소수자나 그런 뭐 다양성과 관련된 것은 아직도 좀 혐오적인 것도 많고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 뭐 검찰 이슈나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합당 진보 보수나 뭐 이런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리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이제 이용자들도 저희도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이용자들도 다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같은 생각 가진 사람끼리 자기와 유사한 채널에서만 이제 뭉치게 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들이 가진 기존의 관점들이 더욱 강화되는 그렇게 성향을 보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 총선에서도 더욱더 이제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거나 말씀하신 이제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의 기존의 가치관을 깰 만한 나는 이 당을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아닌가봐라고 아주 크게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스스로들 계속 인지적인 균형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테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가끔씩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상대편의 댓글 가서 이제 지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인정하는 토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오히려 이제 갈수록 강화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넷상에서 그러니까 포털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넷상은 포털에서 건전한 토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원래 포털이 익명성의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갈수록 이제 사용자 스스로도 여기는 우리 편, 나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곳에서만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의견이 동일한 것들만 뭉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생산적인 토론이 나타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에 드루킹이 3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뭐 댓글을 조작하고 매크로 돌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털의 댓글란을 뭐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고 각 신문사의 기사에서 하단에서만 뭐 댓글 달게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